차 세워요. 빨리. 지금 당장.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도준이 탄 최고급 세단이 강변의 불빛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수백억 단위의 거대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죠. 명실상부 업계 최고 IT 기업의 대표가 된 도준에게는 축하받아 마땅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무덤덤했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도, 무릎 위에 놓인 묵직한 서류 가방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는 그저 피곤했어요. 회장님, 전방에 사고가 나서 앞쪽 다리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차 안의 정적을 깬 것은 운전기사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도주는 감고 있던 눈을 짧게 떴다가 다시 감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래요? 그럼 좀 돌아가야겠네요. 알아서 가요. 집에 도착하면 깨워줘요. 알겠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길이 아니라 조금 낯선 동네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주는 대답 대신 가벼운 손짓만 보냈어요. 차는 곧장 익숙한 고가도로를 벗어나 그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낡은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애써 지워버렸던 과거의 풍경들이었죠. 차의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아니었다면 분명 울퉁불퉁한 노면의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는 이 길이 싫었어요.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부드럽게 멈춰서는 차의 움직임에 도주는 다시 실눈을 떴습니다. 낡은 사거리의 붉은 신호등이 차를 멈춰 세웠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거리 모퉁이, 지하철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에 기대어 사람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매서운 초겨울 바람을 피하려는지 저마다 때가 꼬질꼬질한 이불과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도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저 끔찍한 가난의 현장이 불쾌했죠.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려 반대편 창밖을 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무리 중에서 유난히 덩치가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 심한 기침을 콜록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뒤집었었던 낡은 담요가 살짝 흘러내리며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여자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얼굴은 때와 상처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도주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속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차갑고 매몰차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헤퍼졌던,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전처 선영. 그녀가 저런 모습일 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마 지금쯤 자신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남자와 어디에선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터였죠. 그래, 그 여자가 저런 모습일 리가 없지. 내가 오늘 계약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 보다. 도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바로 그 찰나였어요. 여자가 다시 한번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마치 보물이라도 확인하려는 듯 남루한 파카의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로 앙상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죠. 때마침 지나가던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자의 손에 들린 그것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도주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 같았죠. 그것은 아주 낡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오리 인형이었습니다. 20년 전 돈 한 푼 없던 가난한 대학생 도준이 공사장에서 주워온 자투리 나무 토막을 밤새워 깎아 만들었던 바로 그 오리 인형이었어요. 변변한 조각칼도 없어서 위험한 커터칼로 며칠 밤낮을 끙끙대며 깎다가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죠. 부리가 살짝 삐뚤어지고 모양도 엉성했지만 선영은 그걸 받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는 다이아몬드보다 이게 더 좋아요. 라며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렇게 환하게 웃던 20살의 선영이었죠. 그런데 15년 전 그토록 모질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녀가 왜 아직도 저것을, 그것도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저것 하나만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듯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죠. 선영아, 너가 왜 거기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 나무 오리 인형이 점점 뒤로 멀어져 갔죠. 차 세워요. 빨리. 도주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차 세워요. 지금 당장. 놀란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끼익 소리를 내며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죠. 하지만 도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젖히고 자신의 값비싼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영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환풍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증오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도준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방금 전까지 최고급 세단 안에서 쾌적한 온기를 누리던 그의 몸이 급격한 온도 차에 부르르 떨렸죠. 뒤에서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곳, 조금 전 그 여자가 웅크리고 있던 지하철 환풍구를 향해 있었어요. 선영아. 박선영. 그는 15년 만에 그 이름을 절박하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고급 구두가 험한 보도블록에 긁히는 것도, 값비싼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환풍구 근처에 모여있던 몇몇 노숙인들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죠. 도주는 그들이 버리고 간 냄새나는 이불과 박스더미를 미친 사람처럼 헤집었습니다. 어디 있어? 방금 여기 있었잖아.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자는, 선영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준이 발견한 것은 그녀가 깔고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신문지 몇 장과 그 위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단추 하나뿐이었죠. 도준은 허망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뒤늦게 쫓아온 운전기사가 놀라서 도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준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기사의 부축을 뿌리치고 천천히 일어섰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방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가요. 어서 집으로 가. 도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날카롭게 갈라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차를 출발시켰죠. 차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졌지만 도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나무 오리 인형. 그것 하나만으로도 15년간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속절없이 열려버렸어요. 15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도준은 지금처럼 성공한 대표가 아니었죠. 작은 벤처 사무실에서 밤샘을 밥 먹듯 하던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젊은 개발자였어요. 선영은 그런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누구보다 도준의 꿈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준 씨, 나 이 옷 어때요? 새로 샀어요. 이 가방은?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그녀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벌어오는 빠듯한 생활비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죠. 선영아, 우리 형편에 이건 좀. 이건 어디서 난 돈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나도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녀는 차가워졌어요. 예전처럼 도준의 밥을 챙겨주지도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지도 않았죠. 대신 늦은 밤 낯선 차가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는 것을 도준이 목격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추궁할 때마다 선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죠. 너가 뭘 알아? 너가 지금 버는 그 푼돈으로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선영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이제 지긋지긋해. 이 가난도 희망도 없는 너의 그 꿈도. 나 더 이상 너 같은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내 청춘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 도준이 중요한 투자 유치를 앞두고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도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죠. 도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도준이 남자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선영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도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죠.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원룸을 울렸습니다. 천박하게 굴지 마. 보다시피 이쪽은 나한테 너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분이야. 네 그 하찮은 자존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 말이야. 그녀는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대신 네 그 거지 같은 사무실 보증금은 빼지 않을게. 그걸로 고마워해. 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함이었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보석함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선물했던 나무 오리 인형이 없었습니다. 그 오리 내가 깎아줬던 그 나무 오리는.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졌죠.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딴 쓰레기. 진작에 버렸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 말이 도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낯선 남자와 함께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 15년, 도준은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는 해냈어요.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 되었고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5년 전에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지연을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윤까지 얻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도주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15년 전 그날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흉터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흉터의 이름은 박선영이었죠. 그런데 진작에 버렸다던 그 나무 오리 인형을 15년이 지난 오늘 저토록 비참한 행색을 한 그녀가 품에 안고 있었다는 사실. 도주는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분명히 다녀왔습니다. 어느새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주는 로봇처럼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아내 지연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오늘 늦었네요. 계약은 잘 됐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윤이는 안방에서 자요. 당신 기다리다가 잠들었잖아요. 지연은 도준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걱정스럽게 그의 이마를 짚었어요. 다정하고 현명한 아내였죠. 선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은 그런 지연의 손을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걱정 마. 정말 피곤해서 그래. 씻고 나올게.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세차게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낡은 나무 오리 인형과 15년 전의 선영, 그리고 오늘 밤 환풍구에서 본 그 비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뒤엉켜 있었죠. 만약 그게 정말 선영이라면 어째서 그 남자는 어떻게 되고. 그날 밤 도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 지연과 딸 하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들 곁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 그는 지연에게 급한 회의가 생겼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그 사거리로 차를 몰았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그는 어젯밤 그 환풍구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밤사이 얼어붙은 쓰레기들 뿐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주는 차에 기댄 채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극심한 혼란과 가슴 아픈 통증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이룬 이 모든 성공이 그 낡은 나무 오리 인형 하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도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신뢰하는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보안업체의 대표이기도 했죠. 김 비서, 나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그리고 어젯밤의 충격적인 목격담을 누군가에게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어. 15년 전에 헤어진 내 전처일세. 김 비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프로답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여기 이 근처 사거리 지하철 환풍구였네. 도주는 어젯밤 그 장소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0대 초반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선영의 모습이었어요. 이름은 박선영. 하지만 지금 모습은 이 사진과는 아주 많이 다를 걸세. 노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김 비서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전처가 노숙인이라니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최고의 인력을 붙여줘요. 내가 가진 단서는 이게 전부야. 이 근방 CCTV, 쉼터, 무료 급식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여자를 찾아내요.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사진을 받아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주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죠. 저 높은 곳에서 보니 어젯밤 그가 보았던 지하철 환풍구 같은 어두운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날부터 도주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연은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당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줄 수 없어요?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여보. 그는 또다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에게만큼은 자신의 과거가 낳은 이 끔찍한 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선영을 찾고 그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어쩌면 조용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이 완벽한 가정이 지켜질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낡은 나무 오리 인형이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찔러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비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도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회장님, 쉽지가 않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분들의 세계는 저희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숨기고 외부인을 경계하죠. 말씀하신 장소 주변을 며칠간 탐문했지만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에도 그날 이후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럼 못 찾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저희 상상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회장님.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 그렇죠. 이름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에 가지 못해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라진다는 말에 도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만약 그날 본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도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알겠네. 계속 찾아봐요. 나도 나대로 알아봐야겠어. 전화를 끊은 도준은 옷장에서 가장 낡고 눈에 띄지 않는 점퍼와 모자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죠. 그는 김 비서가 말했던 무료 급식소와 쉼터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본 무료 급식소의 풍경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들 사이에 섞여들었죠. 밥을 배급받는 곳까지 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밥을 타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선영의 옛 사진을 내밀며 물었어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없으세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거나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들에게는 타인을 기억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기억은 희미했죠. 워낙 험하게들 사니까. 여자는 특히 더해. 여기 있다가도 며칠 안 보이면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몰라. 도주는 몇 군데의 쉼터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선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난 15년간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통감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 그 화려한 빛의 바로 뒤편에 이렇게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외면해왔던 거죠.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가 나한테 했던 그 모진 말들은 다 뭐였고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하필 그 오리 인형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5년간 그녀를 향한 감정은 분명 증오와 배신감이었는데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죠. 그는 선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자신이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15년간 그녀를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든 아니면 그저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든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다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플랜 B로 가야겠네. 15년 전 박선영 그 여자가 만났던 남자. 그 남자부터 다시 찾아봐요. 그리고 그녀의 15년 전 병원 기록, 은행 기록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 내가 알아야겠으니 전부 다 샅샅이 뒤져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죠. 김 비서의 조사팀은 도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15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맥이 동원되었죠. 이제는 단순히 노숙인을 찾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과거를 통째로 복원하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도준은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하윤이의 재롱을 보면서도 지연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이 막 중요한 이사회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비서였죠.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중역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급히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자세히 말해봐요. 박선영 씨와 인상차기가 매우 비슷한 여성이 사흘 전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무연고자로 등록될 뻔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가명을 댔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그게 문제는 본인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바로 다음 날 병원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도준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대체 왜? 병원 측 이야기로는 심각한 만성질환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나 입원을 전혀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굴었다고.
도주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이사회를 김 비서에게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며칠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고 커다란 시립병원이었죠. 도주는 응급실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전에 40대 중반의 노숙하는 여성분이 실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진료 기록을 열람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라서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소. 제발 그 환자에 대해 알려줘요. 도준이 절박하게 애원하며 명함을 내밀었지만 직원은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도준이 소란을 피우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 있자 보다 못한 중년의 수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돼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헤어졌는데 제발이요. 도주는 이제 체면도 명예도 버린 채 처음 보는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절박함이 통했던 걸까요? 수간호사는 그의 손에 들린 선영의 옛 사진과 지금의 도준의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그를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록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기억해요. 너무나 인상적인 환자였거든요. 수간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심각한 영양실조에 아마 아주 오랫동안 희귀한 만성 질환을 알아오신 것 같았죠.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수간호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나지막이 말했죠.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더 이상 누구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짐이라고요? 누구에게? 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에게 모질게 굴던 선영의 모습과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는 지금의 선영의 모습이 도무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까? 네.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본인이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하시니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셨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건 며칠치 영양제와 진통제를 드린 것뿐이었어요. 이것만이라도 꼭 챙겨 드시라고. 도주는 다리가 풀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키는 기분이었어요.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짐이 되기 싫어서 병원마저 거부하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갔다는 사실. 대체 뭐가 진실이야? 그때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죠. 김 비서였습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15년 전 기록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박선영 씨가 15년 전 회장님과 이혼하기 직전 6개월 동안 회장님이 주신 생활비, 그리고 본인이 따로 대출까지 받아서 쓴 돈 그 모든 돈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믿기 힘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돈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대한대학교 병원 희귀병 전문센터로 송금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시기에 박선영 씨가 유일하게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만났던 낯선 남자요. 그 사람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도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구야? 그 남자 대체 누구야? 대한대학교 병원 희귀병 센터의 한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입니다. 도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15년간 그가 굳게 믿어왔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치, 외도, 배신, 그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썼던 돈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병원비였고 그녀가 만났던 남자는 애인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자신의 병이었죠. 도주는 자신이 서 있는 시립병원 복도에서 15년 전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목 놓아 울부짖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도주는 시립병원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15년 만에 깨져버린 그의 신념처럼 요란하게 울렸죠. 희귀병 센터. 한 박사. 그가 15년간 배신자의 증거라고 믿어왔던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한 여자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선영을 얼마나 잔인하게 증오해왔는지 그 증오를 발판 삼아 얼마나 독하게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그를 불렀지만 도준에게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죠. 그는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대학교 병원. 한 박사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있는지 확인해. 내가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주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성공을 이룬 IT 기업의 대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린 완벽한 남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선과 기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대한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 여자가 그 착했던 선영이가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 리가 없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질었던 연기마저도 전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대한대학교 병원 희귀병 센터는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한 박사의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고는 약속도 없이 무작정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비서가 그를 막아섰지만 지금의 도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박사님, 지금 중요한 환자분 진료 중이십니다. 이러시면. 도준은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진료실 안 흰 가운을 입은 노년의 의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한 박사였죠. 15년 전 도준이 선영의 외도 상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부도덕한 남자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에 함께 늙어버린 듯한 지치고 현명해 보이는 의사일 뿐이었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하게. 박선영. 도주는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씨 아시죠? 15년 전
당신이 만났던 내 아내. 한 박사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해냈죠. 당신은 도준 씨? 말해. 전부 다 말해요. 그 여자 병이 뭐였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한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와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진료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여긴. 싫어. 여기서 말해. 당장. 도주는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한 박사는 그의 절박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의 비밀입니다. 저는 말해줄 수 없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도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어. 사흘 전에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다면서 치료도 거부하고 도망쳤단 말이야. 그런데도 비밀이야. 그는 15년 전 선영의 사진을 한 박사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뼈만 남아서 그 추운 환풍구에서 그 낡아빠진 나무 오리 인형 하나 끌어안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나무 오리 인형? 한 박사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역시 그 인형을 기억하고 있었죠. 아, 그건 버렸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말해. 대체 무슨 병이길래 나를 그렇게 밀어내야만 했어. 한 박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1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슬펐죠. 진행성 신경근 경화증, PNMS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다가 점점 걷지 못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숨을 쉬는 근육까지 굳어버리죠. 의식은 마지막까지 또렷한 채로요. 도주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치료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도 완치 방법은 없어요.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 유일한데 그 약값이 천문학적입니다. 그 당시 도준 씨가 벌던 돈으로는 아니, 웬만한 중견기업의 연봉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한 박사는 도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초기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전이었죠.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미뤘던 겁니다. 하지만 도준 씨가 당신이 막 중요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무렵이었죠.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그 빛나는 재능과 꿈을 자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병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네.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돈만 밝히는 배신자로 만들어 달라고. 당신이 선영 씨에게 일말의 미련도 죄책감도 갖지 않고 오직 증오심만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요. 15년 전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치, 낯선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그 모질었던 말들. 너가 뭘 알아? 너가 지금 버는 그 푼돈으로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쪽은 나한테 너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럼 그 이혼 서류, 제가 마련해 준 겁니다. 선영 씨는 당신에게 위자료 한 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당신 사무실 보증금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도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이런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선영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오리 인형 버렸다고.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한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당신이 집을 나간 날 선영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다 끝났다면서 제 앞에서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뒤지러 갔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버리지 않았었죠. 선영 씨는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당신이 떠난 텅 빈 원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짐 속에 있던 그 나무 오리 인형을 찾아냈어요. 그걸 품에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 버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요. 도주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길 잃은 아이의 절규에 가까웠죠. 그는 15년간 선영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영에게 2번이나 버림받았던 겁니다. 한 번은 그녀의 거짓 배신에,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녀의 지독한 사랑에. 그 뒤로는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병원비를 마련해 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대출까지 받아 초기 병원비를 냈더군요. 하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뿐이었어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으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것 봐요, 박사님. 내 말이 맞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그렇게 웃더군요.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약값이 바닥났겠죠. 그리고 병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당신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당신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도주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명예, 그 모든 것이 선영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쳐 살아남은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배신자였습니다. 한 박사의 진료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도주는 텅 빈 눈으로 운전대를 잡고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의 상징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빌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 빌딩의 수많은 불빛 중 단 하나라도 선영을 위한 것이 있었던가? 그는 없었죠. 그의 성공은 선영을 향한 배신감과 증오심을 땔감 삼아 타오른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며 밤을 새워 일했고 그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독하게 버텨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며 도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땔감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그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김비서, 그리고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이름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 사랑스러운 딸 하윤의 엄마. 그는 지연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었죠. 그의 성공은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지금 그가 지연에게 준 이 풍요로운 살 또한
선영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연과 하윤이를 마주할 자격이 없어.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야. 그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는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죠. 현관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지연은 소파에서 뛰쳐나오다시피 일어났습니다. 도준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고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받고 나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준은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만지지 마. 여보, 나는 너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괴물이야. 도준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연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편의 처절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난 당신 아내예요. 말해줘요.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15년 전의 과거부터 오늘 한 박사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영을 사랑했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를 배신했다고 믿었는지, 그녀를 향한 증오로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어젯밤 환풍구에서 그녀를 보았는지, 그녀가 왜 짐이 되기 싫다며 병원을 도망쳤는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앓고 있는 끔찍한 병과 그녀가 자신을 위해 꾸몄던 그 잔인한 연극에 대해서까지. 도준의 고백이 길어질수록 지연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도준은 그녀가 자신에게 분노하고 질투하며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연했죠. 그는 지난 며칠간 아내를 속이고 전처를 찾아 헤맸으며 심지어 그 전처는 남편의 성공을 만든 1등 공신이었으니까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의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질투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전부 다 내던져서 한 사람의 미래를 지켜줄 수가 있죠? 지연 씨,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당신 자체를 지켜내신 거네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이 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더 굳게 잡았죠. 화 안 나요? 나 당신 속였어. 그리고 내 성공은 사실. 화나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화나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일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를 속인 거 정말 서운하고 화나요. 그녀는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책감에 무너져 있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에요. 박선영 씨.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여보, 이건 당신 혼자만의 빚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의 빚이에요. 지연 씨, 그분이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게 놔둘 순 없어요. 그건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당신만이 아니라 나 역시 배신자가 되는 거라고요. 지연은 곧장 도준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비서님이죠? 당장 전화해요. 그동안의 사정,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분을 찾으라고 하세요. 이건 이제 회장님의 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있게 한 은인을 찾는 일이라고요. 도준은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내를 곁에 두었는지 동시에 깨달았죠. 그는 지연의 말대로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나요. 지금까지의 일 전부 취소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도준은 김 비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 역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회장님, 그런 사연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쉼터, 급식소, 병원 안이 이 서울 바닥을 전부 다 뒤져서라도 그 사람 찾아내야 해.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도준의 목소리는 이제 죄책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선영이 그에게 심어주었던 성공의 의지보다 더 강렬한 속죄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속죄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심한 아내 지연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도준의 회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김 비서는 회사의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즉시 소집했죠. 이제는 더 이상 흥신소 수준의 비밀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회장, 아니 회사를 구한 은인을 찾는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 전역의 CCTV 관제센터에 협조 공문이 보내지고 수십 개의 팀이 조를 짜서 서울 시내 모든 쉼터와 공원, 지하철역, 그리고 무료 급식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준과 지연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여성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병이 심한 가족을 잃어버렸다며 선영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한 담요와 보온병에 담은 죽, 두꺼운 외투와 응급처치 용품들을 챙겨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도준은 선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시립병원 근처를 다시 샅샅이 뒤졌어요. 그는 골목마다 차를 세우고 밤새워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선영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원했습니다. 이 사람 못 봤습니까? 제발 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선영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도준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로는 이 차가운 날씨에 하룻밤을 더 버티는 것조차 기적일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아, 제발 살아만 있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가 거의 포기 상태로 차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도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며칠 전에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뵀던 간호사입니다. 도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선영을 기억해냈던 그 수간호사였죠.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사실 규정 위반이라서 계속 망설였는데요. 아까 이도준 씨가 다녀가신 뒤에 그 환자분이 하셨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갈 곳도 없네. 책 냄새라도 맡으러 가야겠다고. 오래된 종이 냄새는 꼭 집 냄새 같아라고.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도준 씨가 보여주신 사진 속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혹시 두 분이 자주 가시던 도서관 같은 곳이 있나 해서요. 도서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준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돈이 없던 그와 선영이 유일하게 데이트를 즐기던 장소, 추운 겨울이면 난방이 잘 되는 그곳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낡은 책을 읽던 곳, 그들이 우리들의 숲이라고 불렀던 곳, 시립도서관. 도주는 수간호사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곧장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은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시립도서관이야. 거기로 와줘. 당장. 도주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죠. 제발 그곳에 있어다오. 제발. 오래된 시립도서관은 20년 전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도서관 특유의 낡은 종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선영이 집 냄새라고 말했던 바로 그 냄새였죠. 그는 사서의 제지도 뿌리치고 도서관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였지? 그들이 항상 앉았던 자리가. 그래, 가장 구석진, 볕이 잘 들지 않던 역사 서적 코너.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들의 아지트였어요. 도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역사 서적 코너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들 사이로 가장 깊숙한 구석, 책상들이 놓인 열람석, 그리고 그곳에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낡은 파카를 뒤집어 쓴 채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미동도 없었죠. 도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는 유령처럼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선영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마침내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그녀는 책 위에 엎드려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손이 힘겹게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낡은 나무 오리 인형이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의 증오와 성공과 후회가 이 작은 인형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앙상한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선영아.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때와 상처로 얼룩진 그러나 도준이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눈앞의 남자를 보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안 돼. 그녀가 본 것은 15년 전의 가난한 도준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성공한 그리고 지금은 눈물범벅이 된 현재의 이도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오지 마. 저리 가. 왜 너가 여기에?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다리는 그녀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죠. 그녀는 비틀거리다 책상 모서리를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그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가라고 했잖아. 제발, 제발 가줘. 그녀가 다시 도망치려 비틀거리던 그 순간 도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내가 다 알았어. 뭐? 병원 한박사님 전부 다 알았다고. 선영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죠. 그녀가 15년간 지켜왔던 비밀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앙상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코트를 벗어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선영은 그의 품에서 마지막 저항처럼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선영아. 도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선영아. 그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집에 가자. 그는 그녀를 안고 도서관을 걸어 나왔습니다. 놀란 사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도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도서관 입구, 그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도착한 지연이 휠체어를 준비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묵직한 정적을 깬 것은 도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차분하면서도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지연이었죠. 그녀는 도준이 선영을 안아 올리는 그 모든 순간을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비극적인 재회를 입구에서부터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질투나 원망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자가 감당해야 했을 그 거대한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준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사함 뿐이었죠. 여보, 이쪽에. 지연은 덤덤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휠체어를 도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 온 두꺼운 담요를 펼쳐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깔았어요. 도준은 거의 깃털처럼 가벼워진 선영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혹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에서 그 낡은 나무 오리 인형만이 툭 하고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 오리 인형을 다시 주어 선영의 앙상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선영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지연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믿을 수 없는 온기와 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썼죠. 하지만 15년간의 고립과 고통은 그녀의 사고를 마비시킨 지 오래였습니다. 도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선영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감싸고 지연은 담요로 그녀의 다리를 덮었습니다. 부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완벽한 호흡으로 선영을 챙겼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죠. 최고급 정장을 입은 성공한 남자와 우아한 부인, 그리고 그들 부축을 받는
누가 봐도 거처가 없는 비참한 행색의 여자. 그 기이한 조합을 모두가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휠체어 바퀴가 작은 턱이라도 걸릴세라 조심스럽게 그것을 밀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김 비서가 보낸 검은색 대형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닌 김 비서가 직접 문을 열었죠. 그는 휠체어에 앉은 선영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이 숙였습니다. 병원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한 박사님께는 연락드렸죠? 네. 지금 병원에서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주는 다시 선영을 안아 올려 차의 가장 편안한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지연이 망설임 없이 그 옆자리에 따라 탔죠. 그녀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선영의 앙상한 어깨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이제 곧 병원에 도착해요. 선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야 할 남자의 현재 아내의 온기였죠.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지연이 그녀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그 따뜻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시립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15년 전 선영이 다녔던 바로 그 대한대학교 병원, 그 중에서도 오직 소수의 VIP만을 위해 존재하는 최상층의 특별병동이었죠. 병동 전체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 뒤로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한 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선영 씨, 박선영 씨. 한 박사는 몰라보게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주는 기절한 선영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그녀의 깡마른 몸을 받아 안았죠.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링거가 꽂히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부착되었죠. 도주는 그저 방 한 구석에서 15년 전에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처치가 끝나고 간호사들이 모두 물러간 후 선영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깨끗한 시트, 그리고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 나갈래요. 보내줘요. 그녀는 링거 바늘을 뽑아내려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도준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선영아, 진정해. 여긴 병원이야. 이제 괜찮아. 싫어. 싫다고.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기 싫다고 했잖아. 왜 나를 찾아냈어? 그녀는 도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15년간 지켜온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그에게 보이고 만 것입니다. 당신 또 내 인생 망치러 왔어. 가. 당장 가. 그리고 이 여자도 데리고 가. 선영의 손가락이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했죠. 지연은 그 모진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선영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씨.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준을 향해 말했죠. 여보,
당신은 잠시 나가 있어요. 나 이분이랑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어요. 부탁이에요. 도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한 박사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두 여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지연이 자신을 어떻게 비난하고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할지 기다리며 잔뜩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돈이라도 던져줄 셈인가? 아니면 당장 꺼지라고 저주를 퍼부을까?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선영의 뺨에 묻은 때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기겁하며 피하려 했지만 지연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왜 이러는 거예요? 어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5년 전의 일, 그리고 선영 씨의 병, 마지막으로 선영 씨가 왜 그런 잔인한 연극을 해야만 했는지까지 전부 다요. 선영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연은 물수건을 내려놓고 선영의 앙상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박선영 씨를 보니 알겠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지금의 도준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때 지연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선영이 누워있는 침대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 남편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와 제 딸 하윤이가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는 당신 남편을, 당신은 내 남편을 버린 게 아니죠. 지연은 선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의 고통스러운 삶보다 그의 빛나는 미래를 선택한 거죠. 나였다면 솔직히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만큼 용감하지도 당신만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선영 씨,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에요. 지연은 다시 일어나 선영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건 빚이에요. 당신이 15년간 홀로 감당해온 그 거대한 빚을 이제 우리 부부가, 아니, 우리 가족이 함께 갚으려는 거예요. 당신은 제게도 은인입니다. 그 순간 선영의 눈에서 15년간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맞을 때도, 굶주림의 배를 움켜쥘 때도, 병의 고통이 온몸을 찢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원망해야 할 여자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15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직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지연은 그런 선영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남자를 사랑했던 과거의 여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는 현재의 여자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더 이상 병원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15년간의 지독했던 도망을 멈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따뜻한 속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완치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박사는 도준과 지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이미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오랜 영양실조로 인해 장기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남은 시간 동안 단 하루라도 고통 없이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준과 지연은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의 첫 번째 의무였으니까요. 시간이 약처럼 그리고 독처럼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병실 창밖으로 조심스럽게 봄 기운이 찾아올 무렵 선영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죠. 물론 그녀의 병은 한 박사의 말대로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몸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는 휠체어에 앉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15년 전, 아니, 도준이 기억하는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VIP 병실은 더 이상 차가운 치료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선영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병실 한쪽 벽에는 도준도 지연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도준이 김비서를 시켜 선영이 이혼 후 머물렀던 흔적들을 쫓아 찾아낸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이었어요. 선영의 어머니 사진,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지연이 병실에 데려오기 시작한 작은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모, 하윤이 왔어요. 5살 배기 하윤이는 이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천사였죠. 지연은 하윤이에게 선영을 엄마의 아주 고마운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윤이는 아픈 친구를 돕는다는 사실이 기특했는지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을 들고 병실로 달려왔어요.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하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토끼예요. 선영은 말은 어눌해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하윤이가 내민 삐뚤빼뚤한 그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지만 분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너 정말 예쁘다. 이모도 예뻐요. 엄마가 그랬는데 이모는 천사래요. 그 말에 선영과 지연 그리고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준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도준의 미래가 이렇게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죠. 그녀는 더 이상 도준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15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도준 역시 매일 저녁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일에 미친 사람처럼 매달리지 않았죠. 그는 선영의 침대 옆에 앉아 마치 20년 전 도서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눌해진 그녀가 잠들 때까지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가끔은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큰 계약을 하나 했어. 선영아, 너가 15년 전에 나한테 그 모진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선영은 그저 가만히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그녀에게는 이제 그 어떤 원망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응, 선영아. 말해. 듣고 있어.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다. 보고 싶다. 도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바다? 응. 우리 처음 갔던 그 겨울 바다. 너가 나한테 그 오리 줬던 거기. 도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돈 한 푼 없던 그들이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갔던 그 동해의 작은 바닷가. 그곳에서 그는 주머니 속에 나무 오리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수백 번을 연습했던 고백을 겨우 내뱉었었죠. 그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들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가요. 우리가 모시고 가요. 하윤이도 같이. 받아 보여줘야죠. 한 박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선영 씨의 몸 상태로 그 장거리를 이동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건 그냥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박사님. 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가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사님. 한 박사는 두 부부의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고 있는 선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동행합니다. 구급차와 모든 의료 장비를 준비하죠.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위한 의료 작전입니다. 며칠 뒤 그들은 15년 전의 잔인한 연극처럼 또 하나의 거대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특수 구급차가 병원 앞에 대기했죠. 도준과 지연 그리고 하윤이까지 모두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윤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구급차에 신이 났지만 이내 엄마 아빠의 엄숙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선영의 곁에 앉았죠. 선영은 구급차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그녀는 병원이 아닌 세상의 풍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그들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봄 기운이 완연하지 않은 조금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의 끝자락이었죠. 바다는 20년 전 그날처럼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준과 한 박사는 의료용 휠체어를 밀어 파도가 닿을락 말락하는 젖은 모래사장 위로 선영을 데려갔습니다. 싸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 선영은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은 하윤이의 손을 잡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 둘만의 시간을 지켜봐 주었죠. 기억나, 선영아? 도주는 휠체어 옆에 쭈그리고 앉아 20년 전 그날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방파제에서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너한테 고백했는지.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기억나? 너가 엄청 떨었지. 바보같이. 맞아. 바보 같았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죠. 15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이 이 파도 소리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힘겹게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와서도 그 나무 오리 인형을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었죠. 이거.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반질반질해진 나무 오리를 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너가 가져.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그건 네 거야. 너가 15년을 지켜낸 거잖아. 아니. 선영은 힘겹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15년이었어. 이거 보면서 버텼어. 근데 이제 필요 없어. 선영아. 내 몫은 다 살았어. 도준아. 선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준의 손을 끌어당겨 그 손바닥 위에 오리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나 약속 하나만 해줘. 말해. 뭐든지 할게. 뭐든지.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오리 인형 위를 적셨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 나 원망 안 해. 한 번도 안 했어. 너가 불행하면 내 15년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 알지? 그녀는 시선을 돌려
저 멀리서 조개를 줍고 있는 지연과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주 아주 행복하게.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알았지? 도주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오리 인형을 쥔 채 오열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아장아장 달려왔습니다. 이모, 선물. 하윤이는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예쁜 조개 껍데기 하나를 선영의 앙상한 다른 쪽 손에 쥐어주었죠. 선영은 도준의 손에 쥔 나무 오리와 하윤이가 준 조개 껍데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맑고 행복한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선영의 상태는 마치 모든 불꽃을 태워버린 촛불처럼 급격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한 박사의 예견대로였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도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죠.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냈어요. 지연은 하윤이가 그린 그림들을 병실 가득 붙여 놓았고 도주는 그녀가 잠든 곁에서도 묵묵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윤이가 준 조개 껍데기는 15년간 그녀를 지탱해준 나무 오리 인형을 대신해 그녀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의식을 차린 선영은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도준과 지연을 찾았죠. 도준아, 지연 씨.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침대 양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선영아. 우리 여기 있어. 선영 씨, 괜찮아요. 저희 여기 있어요. 선영은 말을 할 힘조차 없는 듯 했어요. 그녀는 그저 도준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지연의 손을 잡은 자신의 다른 쪽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도준의 손을 잡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죠. 도준이 무슨 뜻이냐는 듯 바라보자 지연이 먼저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손을 선영의 손에서 빼내어 도준의 손 위로 가만히 겹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의 앙상한 손을 두 사람의 겹쳐진 손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죠. 그녀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그녀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세 사람의 포개어진 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포개어진 손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었죠. 마치 이제 됐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하윤이가 준 조개 껍데기가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B-하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도주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포개어진 세 사람의 손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도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죠. 한 박사가 들어와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15년간 한 여자를 짓눌렀던 지독한 고통과 그보다 더 위대했던 사랑이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장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치러졌습니다. 도준이 찾은 그녀의 낡은 앨범 속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사진이 그녀의 영정 사진이 되었죠. 장례식장에는 도준과 지연 그리고 하윤이, 김비서와 한 박사 그리고 시립병원에서 선영을 기억했던 수간호사. 그렇게 단 몇 사람만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지연은 상복 대신
선영이 평화롭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조문객을 맞았죠. 하윤이는 엄마 아빠가 왜 우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영정사진 속 천사 이모를 향해 자신이 그린 토끼 그림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도준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성공한 대표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냉철한 승부사가 아니라 따뜻한 리더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막대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해 봄, 도준은 자신의 모든 사재를 출연해 선한 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대한대학교 병원 희귀병 센터를 후원하는 것과 서울 시내 노숙인들을 위한 대규모 자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도준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는 15년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이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친구의 우정일 수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일 수도 있죠.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지연과 하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선한 빛 재단은 그 빚을 갚으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따뜻한 빛을 지금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딸 하윤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도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15년 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불빛을 보며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김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관련 모든 서류 결제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비서. 김 비서가 물러나고 도준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2개의 물건만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아내 지연과 딸 하윤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바로 옆에 마치 그 가족을 묵묵히 지켜보는 수호신처럼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 낡고 반질반질해진 나무 오리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오리 인형을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배신의 상징이었고 한때는 처절한 죄책감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이 작은 나무 조각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한 사람의 위대하고 숭고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오리 인형을 다시 제자리에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고 있어, 선영아. 나 약속 지키고 있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도준은 사진 속의 지연과 하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오리는 그 미소를, 그가 지켜낸 행복을,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웠던 그녀의 사랑을 영원히 묵묵히 지켜볼 것이었습니다.